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해 2.4%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확대되고 고효율 전자제품 구매 금액 일부로 환급해주는 소비 활성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에서도 선거법이 합의에 이르지 않자 민주당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부터 사과하라고 비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가 임명됐습니다. 최윤희 신임 2차관은 80년대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5관왕을 기록해 아시아의 인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한 지 1년이 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소규모 점포나 전통시장은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바둑 AI 한돌과의 첫 대결에서 1승을 거둔 이세돌 구단이 오늘 젖바둑 없는 정면 대결에서는 졌습니다. 인공지능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이세돌 구단은 빈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을 국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하는 해로 잡고 특히 고용 부진을 겪는 40대와 제조업 분야에 집중하자고 밝혔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최준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취임 후 두 번째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처음으로 4대 경제단체장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집권 4년차를 맞아 정책 성과를 강조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풀어야 하고 제2벤처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 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동시에 보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 가운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득권의 보호 장벽이 너무 높아 신산업 진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입법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고용시장도 회복세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7%로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4%로 낮춰 잡았고 지금은 2%대 성장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이번에 정부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높은 2.4%로 잡았습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은 물론 국제기구와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수치보다 아주 낙관적인 겁니다. 나 홀로 장밋빛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정부의 청사진은 이렇습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내수도 살려 경기를 반등시키겠다는 건데 글쎄요. 공공부문은 몰라도 기업들이 실제로 이렇게 투자에 나서줄까요?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S-오일 공장입니다. 인근에 새 공장을 지으려 했지만 환경 규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염 저감 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7조 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내년 25조 원의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공연장과 고속도로 건설 등 15조 원의 민자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2, 3기 신도시 교통개선 대책 추진, 국유지를 활용한 1인 가구 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투자도 60조 원으로 모두 합하면 100조 원에 달합니다. 최우선 돌파구는 투자입니다. 투자의 회복 강도가 내년도 경기 반등의 폭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512조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은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2%를 풀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기 반등의 계기를 살리겠다는 건데 기업 투자는 대부분 중장기 계획인데다 확정된 것이 많지 않아 실제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해외 시장도 좀 불확실하고요. 국내 시장도 계속 침체되다 보니까 선뜻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 상황 때문에 그런 그 투자 목표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집행되기는 어렵다고. 정부는 이 밖에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어든 40대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3월 특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1인 가구 시대에 맞춘 주거와 산업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유숙박 같은 혁신산업 관련 상생 모델 구축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정부는 또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발하게 해서 얼어붙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제도를 연중 실시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선 담배도 팔 수 있게 합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매장 곳곳에 고효율 가전을 사면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준다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시작해 이달 말까지 계획한 행사인데 이미 지난 12일 관련 예산 240억 원이 동나면서 조기 마감됐습니다. 정부는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에는 1년 내내 이 제도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홍보가 되고 그리고 제가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준다면은 아마 여기 같은 경우는 똑같은 가격이면은 더 효율이 좋은 걸로 살 것 같아요. 또 현재 인천국제공항에만 있는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담배 판매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여행 숙박비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 국내 관광과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들쑥날쑥하게 진행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중국의 광군제처럼 특정 시기로 정해놓고 하루를 정해 구매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10%로 환급해주면 우리 기대는 이 공급자가 스스로 본인도 뭐 20, 30% 더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더해서 30, 40% 정도가 인하되는 정도. 정부는 소비 진작 이외에도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3천여 개를 설치하는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미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오히려 탄핵 반대에 2-3명이 나왔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어쨌든 불명예는 불명예입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미 하원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간의 열띤 찬반 공세가 펼쳐졌습니다. Madam Speaker, make no mistake. We are not impeaching this president. He is impeaching himself. This is a sad day for America. This partisan impeachment sham seeks to disenfranchise 63 million American voters. 결국 탄핵 조사가 시작된 지 85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혐의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두 가지로 표결 결과 각각 찬성 230표와 229표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권력 남용은 지난 7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비리 조사를 압박한 일이 해당됩니다. 의회 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후 행정부 인사들에게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적용됐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존슨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 심판을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미 하원을 통과한 이 탄핵 소추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통과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공화당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래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걸 계기로 자기 지지자들이 뭉칠 거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탄핵 재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려면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상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어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의 펠로시 하원 의장은 탄핵 재판 과정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상원에 바로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탄핵 정국이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하원에서 탄핵당했어도
상원 가결 전까지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 표결 전에 자진 사임했고 앤드류 존슨과 빌 클린턴 대통령은 모두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돼 미국 역사상 탄핵된 대통령은 아직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미시건주 유세에 나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It doesn't really feel like we're being impeached. The country is doing better than ever before. We did nothing wrong. 하지만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된 뒤 재선에 나서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미국의 탄핵 국면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 역전을 위해 북한의 강공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에 만나자고 제안한 비건 대표가 오늘 중국에 도착했지만 대화 상대인 최선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안하지만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사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의 회동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비건 대표 도착 직전 북한의 고려항공 비행기 한 대가 베이징에 도착했지만 최선희 제1부상은 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며 내일은 평양에서 오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비건 대표는 우선 중국 측과 만나 북한의 크리스마스 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날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미사일을 쏜다라는 것은 중국을 배려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죠. 또 미국이 탄핵 국면으로 어수선한 만큼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다시 나오도록 중국에게 설득을 부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북 협상팀이 상당 부분 지금 조금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최근 탄핵 관련 직원들 사이의 분위기도 굉장히 험악하고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 도발을 감행한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강한 리더십을 보이기 위해 강경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아시아의 인어로 불렸던 옛 수영 스타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가 문체부 제2차관에 깜짝 발탁됐죠. 청와대는 현장 경험과 경영을 진두지휘한 행정 능력, 이 두 가지를 갖춘 게 발탁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신임 문체부 제2차관에 임명된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일명 아시아의 인어로 불립니다. 15살 때 뉴델리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배영과 개인 혼영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82년도 아시안게임에서는 제가 금메달을 3개씩이나 땄는데요. 이제 금년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도요. 제가 2연패를 꼭 해가지고요. 각오대로 1986년엔 배영 100m와 200m에서 2관왕을 하며 아시아의 인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1위 최윤희 금메달 아시아 2연패. 이후엔 록밴드 백두산의 보컬 출신인 가수 유현상 씨와 비밀 결혼을 올리며 세간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이사와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행정 경험을 쌓은 최신임 차관은 지난해 7월부터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당시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동안 무난하게 조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결국 제2차관에 깜짝 임명됐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스포츠 선수가 차관에 발탁된 건 지난 2013년 임명된 사격스타 박종길 전 문체부 차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최신임 차관의 발탁 이유에 대해 현장 경험과 행정 역량을 두루 겸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계에서도 이번 인사가 체육인의 자긍심을 높였다며 반기는 분위기인 가운데 최신임 차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내년 총선에서 전북 군산 지역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국당은 김 전 대변인의 시세 차익 기부 약속은 결국 총선 출마를 위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그다지 반기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쇄실을 해도 부족할 판에 한 차례씩 구설에 휘말렸던 인물들이 나오는 건 부담스럽거든요. 황지영 기자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전북 군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개혁 완수를 위해 모든 걸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경험, 당과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인연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당과 청와대의 전략공천 약속을 받았다는 설을 부인하며 치열한 당내 경선을 예고했습니다. 서울 흑석동 상가 매각에 대해서는 차액을 적절한 시기에 기부하겠다고 말했고, 동생이 비슷한 시기 상가를 산 건과 관련해서는 자신도 알지 못했던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상가 매입 과정에서 아내 탓, 재수 탓을 한 김 전 대변인은 총선 출마를 위해 가족 간 의리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족 간 의리마저 저버린 것입니까? 시세 차익 기부 운운도 자신의 출마를 위한 밑밥이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교체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대구,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부산 경남 지역 출마설이 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인사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면서 내년 총선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청와대 측에서 높은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검찰에 출석한 임 전 위원은 경선 포기를 전제로 자리를 제안받진 않았다.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자리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울산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임 전 의원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울산에 내려간 겁니다. 임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공기업 사장과 오사카 총영사관 자리를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에도 지방선거 전인 지난 2017년 10월 임 전 의원이 자리를 요구했단 메모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을 만난 임 전 의원은 경선 포기를 전제로 자리를 제안받은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친분이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들과 자리를 논의하는 자리는 있었다면서 오사카 총영사 제안은 자신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10일 첫 검찰 조사에서도 자리 제안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이 결정한 것에서는 따라야 되는 게 당원의 도리니까 책임 있는 분들이 잘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다. 한편 청와대 측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네 번째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한바탕 설전을 벌였습니다. 공소장 변경 불허로 불만이 많았던 검찰이 편파 재판이라고 항의했고 판사는 검사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발언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엔 수사를 맡았던 담당 부장검사와 휘하 검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변호인단 대신 검찰과 재판부가 설전을 벌이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의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냈고 재판 기록에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한 검찰의 이의 신청 부분이 빠진 걸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예단이나 중립성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면서 기록에서 빠진 이의 신청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의 신청과 관련해 진술 기회를 달라는 검사들의 주장과 재판부의 앉으라는 고성이 10여 분간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급기야 한 검사는 검사 의견은 듣지도 않으시면서 변호인에게는 실물 화상기를 사용해 이야기하라고 한다며 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한 현장이라며 검찰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검사님들이 해도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또 하나 우리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의 한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검찰과 재판부가 정 교수의 공소장 변경 불허로 크게 대립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규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허위 표창장 의혹을 제기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위가 일부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총장에 대한 면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고려대를 조사도 하지 않았죠. 정수정 기자입니다. 허위 표창장 논란의 중심에 섰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해 학력 위조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 9월. 단국대학교 측으로부터 재적임을 확인을 했고요. 최성해 총장의 이 학사, 석사, 박사 학위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지 2달 만에 최 총장의 학력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총 5개 학위 중 단국대 학사와 미국 템플대 경영학 석사 수료, 미국 워싱턴 침례대 박사 학위 3개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또 동양대가 설립된 1994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총장직 선임 때 의결권을 행사하는 불법도 저질렀다고 교육부는 덧붙였습니다.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측에 최 총장에 대한 면직 요구를 했습니다. 15일 안에 최 총장을 면직하지 않으면 이사들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 절차까지 밟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총장은 교육부의 조사 결과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졸업장 같은 데 나갈 때 이제 박사학위로 나가야 학생들이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명예박사 받아갖고 그래서 사용을 했어요. 법적인 근거는 없거든요. 또 이의 신청을 통해 적극 해명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고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요즘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이 한창이죠. 그런데 만취 상태에서 위험천만하게 시내를 주행하고 검문하려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50대 남성이 주차를 하고 비틀거리며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다시 운전대를 잡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몇 명이 신고를 했대요. 술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차를 끌고 왔다고, 칠 뻔했다, 그래서 그 차를 계속 동선을 따라서 추적하고. 해당 차량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 끝에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음주 의심 차량은 이곳에서 우회전한 뒤 뒤따라온 순찰차와 맞은편 차량에 막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주오던 택시에 길이 막히자 후진하려다가 검문하려던 경찰관 2명을 양쪽에 매달고 움직인 뒤 뒤쪽 경찰차와 추돌까지 한 겁니다. 경찰차 매달고 도망가려고 후진 빌빌하다가 경찰차 나가니까 갖다 박은 거예요. 총 다녔다니까 와갖고. 이 남성은 오히려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등 음주 측정에 30분간 불응하다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7%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지난 14일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는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며 시작이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앞서 발생했던 단독 사고는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죠. 혹 이 차로 인해 다른 사고로 다 이어진 건 아닌지 경찰이 조사를 했었거든요. 정치훈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시간 고속도로에서 수십 대 차량이 얽히면서 7명이 숨진 상주 영천고속도로 사고. 경찰은 도로 위로 살짝 비가 내렸는데 추위로 얼어붙으며 생긴 블랙아이스를 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앞서 가던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승용차가 이제 한 200m 정도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이제 중앙 분리대를 받고 이제 역방향으로 정차하고 그 후에 이제 1분가량 지나서 이보다 15분 앞서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졌다가 현장을 떠났다고 알려지면서 의문이 커졌던 단독사고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운전자가 갓길로 차를 이동한 후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견인차를 기다리며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관성은 적다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합동 조사팀을 꾸려 도로 구조와 주변 지역 날씨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민자도로회사 측 관계자를 추가로 불러 규정에 따라 결빙 사고에 대비했는지 살피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강도짓을 하고 본국으로 도주하려던 러시아인 2명이 항공기 이륙 직전에 붙잡혔습니다. 활주로로 이동하던 항공기를 돌려 세운 건데 그야말로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키가 190cm가 넘는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공항 출국장으로 나옵니다. 곧이어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추가로 끌려 나옵니다. 러시아인 2인조 강도가 출국 직전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과정은 마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전남경찰청에서 부산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건 오후 1시 20분. 피의자들이 타고 있던 러시아행 항공기가 이륙하기 10분 전이었습니다. 이제 계류장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이동을 막 시작했던 그런 단계였습니다. 아마 한 2, 3분 내로는 이륙이 아마 됐을 겁니다. 결국 경찰은 항공청의 협조를 받아 항공기를 돌려 세우고 내부로 진입해 2명을 동시에 체포했습니다. 범인들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였던 이들은 지난 17일 전남 완도에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현금 200만 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병을 넘겨받은 전남경찰청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개 농장에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도축업자에게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재판이라 예상은 됐었는데 도축업체 개인 사정을 감안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한 이철수 씨는 2011년부터 5년간 농장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개를 도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를 묶어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전기 도살이 이루어졌고 이 씨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전기 도살이 잔인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전기도살은 잔인한 방법으로 보는 게 맞다며 원심을 깨고 이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동물을 도축할 때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인도적 도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 도축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개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도살 방식이 허용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뭐 헌법에도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동물단체들은 벌금형 처벌은 미약하지만 전기도살의 잔인성을 확인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대형마트에선 일회용 비닐봉지를 아예 쓸 수 없고 편의점에서는 20원을 내야 쓰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재래시장은 규제 대상도 아니다 보니 더합니다. 소비자들은 헷갈릴 수밖에요.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편의점 계산대 앞. 비닐봉지 가격이 20원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지만 담아달라는 말에 그냥 봉지를 내어줍니다. 값은 따로 안 내줬어요? 네네. 비슷한 곳은 또 있습니다. 봉투 값은 따로 안 받으셔도 돼요? 원래?
누르는데 안 되네. 그냥 대신 낼게. 서울 시내 편의점 10여 곳을 직접 둘러보니 3곳 이상에서 일회용 봉지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규제가 없는 전통시장은 비닐봉지 무료 사용이 아예 당연합니다. 재래시장은 당연시 하면서 봉지를 달라고 그래요. 정착이 덜 됐어요. 안 쓰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걸 사야 되면 까만 봉지 넣어줘요. 올해 초부터 대형마트와 50평 이상 슈퍼마켓에선 일회용 봉지의 사용 자체가 전면 금지됐지만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은 규제에서 빠져 있다 보니 발생하는 일입니다. 50평 미만의 소매 업체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소비자들이 사용 억제에 유인을 주기에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은 거죠. 과제는 소규모 매장들까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어떻게 줄일 거냐. 사실 작년 한 해 사용된 일회용 비닐봉지만 255억 장. 제도의 변화나 의식의 개선이 없다면 이런 낭비는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에서도 선거법 합의가 되지 않자 민주당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민생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부터 먼저 사과하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모든 야당에 제안합니다. 아무 조건도 달지 말고 오직 산적한 민생 경제 법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엽시다. 선거법 합의에 실패한 4+1 협의체를 향해서는 모든 공기적 공방을 중지하자며 석패율제 도입을 재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제안을 비겁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당 역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4+1 협의체가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해서는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비례 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걸레 선거법을 국민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이처럼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4+1 협의체는 여전히 선거법의 마지막 남은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석패율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중 등록제는 모를까, 석패율제만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티고 있죠. 국민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선한빛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진 살리기에 악용될 수 있고 직능별 전문가를 위한 자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50석 비례 중에 실질적으로 비례는 40석 내지는 35석이 되면서 지금보다도 비례대표가 줄게 되는 거죠. 하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석패율제를 적용하면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큰 반대의 이유입니다. 석패율제는 얼마나 아깝게 떨어졌는지를 계산해 비례대표로 당선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정의당 후보는 끝까지 더 치열하게 싸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후보 단일화도 어렵고 여권 표가 분산돼 민주당 후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석패율제가 진행이 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가 이렇게 치열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진보 정당, 특히 정의당 같은 후보들이 나가서서 열심히 이렇게 뛰면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반면 민주당 요구대로 이중 등록제를 적용하면 민주당은 유리해집니다. 이중 등록제는 지역을 포기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길이 남아있어 후보 단일화가 더 쉽습니다. 정당이 가장 중요한 존재의 중에 하나가 총선에서 이기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석패율제를 양보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한 각 정당의 셈법에 선거법 처리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남미입니다. 국회에서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공개회의에서 조는 모습이 포착돼 구설에 올랐습니다. 앞서 황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다른 의원들에게 졸지 말라고 공개 면박을 줬던 터라 상황이 좀 겸연쩍게 됐습니다. 이동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가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려고 물을 마시는가 하면 사탕을 입에 넣고 코도 만져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황 대표의 이런 모습이 구설에 오른 건 다름 아닌 강경투쟁 국면에서 잠이 오느냐는 자신의 발언 때문입니다. 황 대표는 그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발언 도중 졸고 있는 의원을 향해 졸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군기 잡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공개석상에서 조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데 이어 오늘도 비슷한 모습이 포착돼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한국당은 나흘째 규탄 대회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유인태 사무총장을 항의 방문하며 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출입 제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영삼 정부 이후에 국회 경내를 개방하고 난 이후에 일반 국민들이 국회 경내를 못 들어가게 하는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민노총 집회가 예고된 날 농민 집회 여기 하는 날은 그날은 다 통제하잖아요. 어떤 일이 불상사가 생길지 몰라서. 한국당은 내일까지 5일 연속 규탄 대회를 이어가고 모레는 울산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에 대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17전 17패를) 기록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놨죠. 시세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의 아파트는 대출을 더 힘들게 하고 15억 원 이상인 집은 아예 대출을 금지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중단해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라는 신호도 던졌습니다. 실수요자를 비롯한 전체 수요를 당장 억제하더라도 일단은 집값을 끌어내리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취지와 달리 엉뚱한 피해자들이 생겼죠. 특정 가격을 정해놓고 대출을 끊어버리니 앞으로는 현금 부자가 아니면 그 매물을 못 사니까요. 이미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 이 대출을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는 대부분 집 없는 실수요자들은 앞으로 서울 인기 지역의 웬만한 집은 꿈도 못 꾸게 된 거죠. 9억 원 미만 아파트 역시 지금 같은 대출 규제로는 젊은 층에게 언감생심입니다. 그렇다고 전세는 구하기가 쉬워질 거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집을 못 사니 당장 전세 수요가 많아질 거고 그럼 당연히 전세값은 오를 테니까요. 다주택 임대사업자 규제도 한번 볼까요? 정부는 2년 전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검증 각종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민간 사업들, 임대 민간 사업을 수면 위로 올려서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는데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늘면서 집을 파는 이는 되레 줄었고 결국 정부는 갑자기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등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새로 나온 정책이 언제 그랬냐는 듯 기존 정책을 뒤집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르로 막은 일이 생긴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죄밖에 없는데 이 모양이 됐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은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나 실수요자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부탁을 드립니다. 뉴스초점이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에 나선 정은보 한국 대표가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의 경비까지 부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한반도에서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부담시키려는 움직임에 반박을 한 겁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협상을 이끌고 있는 정은보 협상특별대사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정 대사는 한반도 밖에 주둔하는 미군 비용까지 분담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에 대한 분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국 측이 SMA에 미군의 한반도 순환 배치와 여궤 훈련 비용, 장비 및 이동 비용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But then we have that larger set of costs that are not captured within the current SMA framework. That includes all of the rotations of our military personnel to the peninsula and those temporary deployments. 기존의 SMA 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정 대사는 미국산 무기 구입 등 동맹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팽팽한 기싸움이 다시 한번 표출된 가운데 한미 방위비 협상은 다음 달 미국에서 재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오는 2057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라는 얘기에 불안해하는 청년들 많죠. 복지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는데 과연 이 설명을 듣고 안심이 됐을까요? 강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대학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자며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자리입니다. 참여 학생들은 국민연금 홍보대사, 장관과 함께 UCC 영상을 관람합니다. 홍보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또 국민연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게 됐다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대학에 가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야 될 노령 인구는 많아지고 국민연금을 내야 될 청년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면 저희가 나중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57년쯤이면 우리 대학생 또래들이 이제 국민연금을 실수령하게 되는 시기쯤인데 막상 내기만 하고 못 돌려받는 게 아닐까 하는. 국가의 연금 지급 의무를 법제화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 조사에서는 연금을 무조건 받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7%였습니다. 전문성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수익률을 높인다 그러면 고갈 시기를 20년 내지 30년은 늦출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자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14자 유언입니다. 14자, 14줄도 아니고 14자라고요? 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43세 강성윤 씨 이야기입니다. 재산은 어린이재단에 기부합니다. 강 씨가 입버릇처럼 했던 이 말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놔서 유언이 된 건데요. 강 씨가 지난 9월 갑작스러운 지병 악화로 숨진 뒤 이 스마트폰 유언장을 평소 알고 지냈던 동네 복지센터 직원이 발견한 겁니다. 가족이 아닌데 복지센터 직원이 그렇게 막 열어봐도 돼요? 남의 휴대전화를? 강 씨가 홀아버지 외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마저 편찮았는데요. 강 씨가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오면서 도움을 받았던 동네 복지센터 직원들과 가족처럼 지냈던 거죠. 예. 그런데 보통 휴대전화는 잠겨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풀었죠?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장 기능에만 잠금을 해놓지 않아서 접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예, 일부러 그렇게 풀어놓았더군요. 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홀아버지라면서요. 네. 그러면은 그분한테 드리지 않고 이렇게 기부를 해도 되는 건지 또 금액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모두 4억 4천만 원이나 됩니다. 제 예상보다도 훨씬 많아서 사실 놀랐는데요. 이 금액은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됐고 앞으로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고인은 형편이 무척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 계기가 돼서 본인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평소에 컸다고 합니다. 딸의 홀아버지 강준원 씨도 흔쾌히 딸의 뜻을 존중했고요.
아버지 역시 사망보험금과 예금 대부분을 기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예, 그 아버지의 그 딸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평소 이 재단을 후원하고 있었던 분들입니까? 후원하지 않고 있었던 비정기 후원자였는데요. 네. 재단에서는 강 씨처럼 비정기 후원자의 사후 거액 기부가 거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유산을 기부받으면서 굉장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저희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정말 그 뜻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재단은 향후 강성윤 씨 이름이 들어간 시설이나 프로그램, 복지 사업 등을 만들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요즘 같은데 참 훈훈한 얘기였습니다. 감사하네요.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송년회의 총리화환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아주 대단한 송년회였나 봅니다. 네, 잠실의 한 고급 레지던스 송년회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실을 보시면요. 레지던스 입주민들에게 보내진 문자 메시지에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 초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레지던스 품격에 맞는 드레스 코드도 보입니다. 품격이란 단어를 쓸 정도로 이 레지던스는 꽤나 비싸고 또 고급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호화스럽다 하더라도 총리가 화환을 보낼 정도의 송년회라는 건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만약 실제였으면요, 당연히 논란이 됐겠지만 사실상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에는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의 이름이 적힌 화환이 나란하게 놓여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 측은 우리가 보낸 사실도 없고 우리가 또 통상 보내는 화환 형식과도 맞지 않는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총리실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뭐 레지던스 품격에 맞게 보낸 것 같기는 한데 안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보낸 겁니까? 네, 취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레지던스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화환이 온 건 맞아도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자면 주민들이 그냥 장난삼아 보내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송년회 개최한 지 하루 만에 해당 사실이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지는 바람에 아마 입주민들의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송년회를 어떻게 보내는가는 자기 자유겠지만 쓸데없는 논란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른 것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제 AI 한돌에게 항복을 받아냈던 이세돌 구단이 오늘 두 번째 경기에선 졌습니다. 인공지능의 실수를 노려야 하는데 이 구단이 초반에 실수를 했고 끝내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바둑돌 2개를 먼저 두고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한 1국과 달리 2국은 정면 승부였습니다. 이제는 양측의 기력이 비슷하다고 보고 동등한 조건에서 대국을 벌인 겁니다. 이틀 연속 검은 돌을 잡은 이세돌 구단은 그러나 초반에 연달아 실수를 범하며 수세에 몰렸습니다. 승기를 잡은 한돌은 AI 특유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이면서 불과 40여 수를 둔 시점에 승률 그래프가 90%에 육박하며 일찌감치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반전을 노리던 이세돌 구단은 결국 122수, 3시간 20분 만에 돌을 던졌습니다. 정말 초반에 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서 너무 좀 쉽게 패배한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순간적으로 좀 착각을 했어요. 이세돌 구단과 AI 한돌과의 마지막 승부 3국은 모레 이 구단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에서 열립니다. 마지막 대국에선 1국과 마찬가지로 이 구단이 2점을 먼저 깔고 시작합니다. 마지막인 만큼 이세돌답게 바둑을 두도록.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병역 의무 기피자 261명의 이름, 나이 등 인적 사항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인원은 지난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 현역 입영 등 병역 판정검사 기피자 143명과 국외 불법 치료자 118명이라고 병무청은 밝혔습니다. 평년 겨울과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서해안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남, 충북 남부와 전북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오거나 1cm 안팎의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비와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출근길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길이 매우 미끄러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영하권 추위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한낮 기온은 2도로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예상되고요.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보였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새벽까지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 광주와 대구 7도, 창원과 울산은 8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뿐 아니라 강원 산지를 따라서도 내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서부 지역에, 성탄절에는 영동과 충청 이남을 따라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최근 취임한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아들이 재킷 주머니에 꽂은 무지개색 수건. 맞습니다.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레인보우, 무지개 깃발입니다. 당당히 동성애자임을 밝힌 정도가 아니라 그는 이미 과장된 여장으로 SNS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입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내 아들은 내가 잘 모르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밝혔죠. 그렇죠. 대통령은 아들이 아니라 페르난데스죠.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